여러분, 60조 원,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대한민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연 이 막대한 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무기를 사는 걸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아주 거대한 승부수가 던져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2025년 국방 예산이 무려 61조 6천억 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선 건데요. 이게 그냥 돈이 좀 늘었구나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한국 국방 전략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는 신호탄,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냥 낡은 무기 바꾸는 데만 쓰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이 돈은요,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솔직히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야심찬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변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요즘 정말 뜨거운 전 세계를 말 그대로 휩쓸고 있는 K방산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CNN, 포브스 같은 해외 언론들이 앞다퉈서 보도하고 있죠. 한국이 조용히 하지만 아주 무섭게 세계적인 무기 공급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마치 K-팝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K방산이라는 이름이 세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건데요. 이 놀라운 성공, 그 비결이 뭘까?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 뭐니 해도 바로 이겁니다. 압도적인 가성비. 자, 여기 K9 자주포를 보세요. 독일의 명품 PGH-2000이랑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 수준이에요. 이건 뭐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수준이죠. 이러니 다들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 속도입니다. 4개월.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2022년에 폴란드가 K2 전차랑 K9 자주포를 주문하고 딱 4개월 만에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이 업계에서는 몇 년씩 기다리는 게 당연한데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속도죠. 자, 이렇게 가성비에 스피드까지 갖추니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놀랍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세계 무기시장 점유율이 거의 3배나 뛰었어요. 이걸로 대한민국은 단숨에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60조 원이라는 예산이 단순히 무기 팔아서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아닙니다. K방산의 성공은 사실 시작에 불과해요. 이걸 발판으로 대한민국은 훨씬 더 크고 대담한 목표, 말 그대로 군사력의 퀀텀 점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미정상회담이었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한 아주 대담하고 직접적인 요청을 합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발표한 거죠. 심지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까지 하면서요. 와, 수십 년간 꽉 막혀있던 핵잠수함 개발의 문이 이렇게 극적으로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술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연료를 달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이에요. 이 협정 때문에 한국은 핵잠수함에 꼭 필요한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정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연료만 공급해 달라고 한 건 이 오랜 족쇄를 피해가는 정말 기가 막힌 외교적 한수였던 셈이죠. 이 요청에 담긴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잠수함 만드는 기술,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엔진을 켤 열쇠, 즉 핵연료만 주세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기술적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렇게 군사력이 강해지는 데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 물론 우리 안보의 핵심이죠. 하지만 그 관계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면서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돈을 더 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왔잖아요. 이제는 동맹에 대한 보호의 대가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구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려라. 지금 우리가 한 2.3% 정도 쓰니까 이걸 2배 이상으로 올리라는 거죠.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최근에 나토 동맹국들을 압박할 때 썼던 바로 그 기준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5%라는 숫자가 한국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위협 환경 자체가 나토랑 완전히 다르고요. 또 한국은 이미 5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목표치만 맞추려다 보면 오히려 돈만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GDP 대비 2.33%도 이미 아시아의 다른 미국 동맹국들 중에선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여기 세종연구소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이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국방비 지출이라는 건 다른 나라가 얼마 내라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전략적인 필요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주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뭐 일본이나 호주 같은 다른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핵심 원칙이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보죠. 이 모든 상황이 과연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사상 최대의 예산, 세계를 놀라게 한 무기 수출, 그리고 핵 잠수함이라는 거대한 야망. 이 사이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대한민국은 기록적인 예산을 발판 삼아서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핵잠수함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가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동맹으로부터 더 많은 걸 내놓으라는 거센 압박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길의 끝에서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자립형 강대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내고 보호를 사는 고객으로 남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다음 한 수가 세계 무대 위에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